한국에 히틀러 같은 인물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에이, 무슨 말 같지 않은 소리를. 민주주의 국가인 한국에서 어떻게? 그럼 질문을 바꿔보죠. 만약 지금 한국에 히틀러 같은 인물이 태어나 정치를 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를 알아볼 수 있을까요? 졸지에 맞닥뜨린 암울한 정치 위기 상황에서 모두 함께 읽고 숙론해야 할 필독서다. 책에는 단 한마디도 한국에 대한 언급이 없지만 마치 지금 한국의 상황을 꼭 집어서 이야기하는 듯한 착각이 드는 책입니다. 왜냐하면 단지 정치만이 아니라 기업, 교육제도, 사회 구조에서 버젓이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말하고 있거든요. 사회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최재천, 김경일 교수가 강력하게 추천하는 책, 스티브 테일러의 불통, 독단, 야망, 위험한 리더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입니다. 책의 원제는 disconnected, 단절, 불통이란 뜻입니다. 저자 스티브 테일러는 영국 심리학회 자아초월 심리학 분과 의장을 역임했고 전작으로 자아폭발, 보통의 깨달음 등이 있습니다. BBC, 가디언에서 그의 연구가 특별 보도된 적이 있었고 21세기 독보적인 영성가 에크하르트 톨레가 세계적인 의식 변화에 기여한 혁신적 연구라고 극찬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불통, 독단, 야망은 현대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심각한 갈등과 분열, 혼란을 일으키는 불통 리더십, 초단절형 인간의 심리를 날카롭고 치밀하게 분석한 책입니다. 먼저 초단절형 인간이란 대체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요? 정반대의 유형인 초연결형 인간의 특성을 설명하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될 겁니다. 초연결형 인간이란 나라는 경계가 개인을 넘어서 타인, 나아가 자연과 우주까지 연결되고 확장된 사람, 영성이 깨어난 사람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이타주의와 세상을 향한 봉사로 드러나겠죠. 석가모니 부처님, 예수님과 같은 영적 스승들이 바로 떠오르실 겁니다. 이와는 정반대의 초단절형 인간이란 어둠의 3요소라고 부르는 사이코패스, 나르시시스트, 마키아벨리적 특성을 가진 인물, 심리학적으로는 인격장애로 분류할 수 있는 완전히 단절된 인간 유형입니다. 초단절형 인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공감 능력의 부족입니다. 그래서 감정 표현을 나약함이나 비겁함으로 간주하고 깎아내립니다. 여성을 약하고 열등한 존재로 보며 가부장적이고 남성 우월주의적인 성향을 보입니다. 감정이 없어서 종종 두려움을 못 느끼거나 위험함을 감수하는데 이런 무모함이 대범함이나 결단력처럼 비춰지기도 합니다.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어린 시절 폭력적이고 강압적인 아버지 혹은 부모님에게 충분한 관심과 애정을 받지 못하는 단절을 겪은 경우가 많습니다. 권력을 추구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조정하거나 괴롭히는데 거리낌이 없습니다. 권력과 부, 성공을 향한 강박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보다 더 열심히, 더 오래 일하기 때문에 종종 아주 큰 성공을 거두기도 합니다. 우월감과 특권의식이 있는 것도 특징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비상식적이고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권력과 부를 차지할 자격이 자신에게 있다고 여깁니다. 반대 의견과 비판을 용납하지 못하고 수치심도 느끼지 못합니다. 때때로 자기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누가 떠오르시나요? 저자는 로마 제국의 폭군, 부패한 교황, 19세기에 등장한 히틀러, 무솔리니, 스탈린, 마오쩌둥, 그리고 현 시대의 푸틴, 김정은, 시진핑, 도널드 트럼프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떠올리셨나요? 여러분 자신은 초단절형 인간 유형과 초연결형 인간 유형이란 긴 스펙트럼 사이에 어디쯤에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마 대부분은 중간 어딘가에 있을 것이고 몇몇 분은 양쪽 어딘가에 더 가깝게 서 계실 겁니다. 같은 인간인데 이렇게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다는 것이 놀랍죠. 책의 구성도
이 스펙트럼의 구성을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총 14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초반부에는 저자가 단절장애라고 부르는 사이코패스, 나르시시스트와 같은 유형의 범죄자, 독재자, 기업 CEO의 분석으로 시작해서 뒤로 갈수록 초연결형 리더, 깨어있는 이들에 대한 이야기로 나아갑니다. 여러분은 대한민국이 온전한 민주주의 국가라고 생각하시나요? 한국은 권위주의 독재 정권과 성장 중심의 산업화 시대를 거쳐서 소수 엘리트 집단이 권력을 사유화하는 카르텔을 형성했기 때문에 저는 겉은 민주주의지만 속은 권위주의인 국가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밖에서 본 모습은 또 그게 아닌가 봅니다. 2020년부터 개엄 전까지 4년간 최상위 단계인 완전한 민주주의로 평가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 계엄 여파로 10단계 하락한 결함 있는 민주주의로 평가되었다고 하는데요. 냉소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저로서는 잘 납득이 되지 않는 평가입니다. 정치와 공직사회가 이렇게 부패해 있는데 한국이 대체 언제 완전한 민주주의였단 말인가? 그나마 권위주의 국가, 즉 독재 국가로 분류되지 않은 게 다행이라면 다행일까요? 우리가 민주주의를 향해서 더디지만 한 발 한 발 나아갈 수 있는 건 위태로울 때마다 다시 일어나는 건 군용차를 맞고 광장에서 소리 높이는 깨어있는 국민들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진짜 크게 공감하고 동의하는 저자의 통찰과 해안은 초연결형 리더, 깨어있는 인간상을 설명하는 책의 후반부에 있다고 생각해요. 앞에서 히틀러나 트럼프, 병든 인간과 병든 사회의 모습을 상세히 설명한 덕분에 반드시 이를 치유하는 역할을 하는 또 다른 인간 유형, 초연결형 인간이 필연적으로 등장할 수밖에 없는 당위성을 이해하게 됩니다. 자, 이 내용은 전작인 자아폭발과 보통의 깨달음에서 제시한 내용과 연결되기 때문에 이 책을 계기로 저자의 전작들도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매일 2-3시간씩 명상을 합니다. 제가 살아온 과거가 저는 좀 많이 부끄럽습니다. 흠이 많고 미성숙한 사람이라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서이기도 하고요. 명상을 하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는 저자와 같습니다. 스티브 테일러는 이것을 인류가 맞이할 잠재적 재앙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과학자들이 인류세라고 부르는 6번째 대멸종. 인간 멸종의 위기를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이 인간 영성을 회복하는 것이라는 나름의 깨달음 때문입니다. 단절이냐 연결이냐라는 선택이 단지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 지구 행성에 살아가는 우리 인류의 생존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공감하는 분들이 많아지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지금 우리 한국의 상황은 극단적으로 분열되어 있기 때문에 당장에는 책의 초중반부 내용이 현실적으로 더 와닿으실 것 같습니다. 요즘 탄핵이 기각되어도 문제, 인용되어도 문제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오는데 저는 이런 우려가 권위주의로 퇴행하려는 일면, 홀로서기를 하지 못하는 불안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아이는 결국 잘합니다. 유시민 작가가 요즘 신경안정제 역할, 소화제 역할을 한다고 하잖아요. 이 책은 거시적인 관점에서 지금 우리의 현 상황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신경안정제, 소화제의 역할도 분명히 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초단절형 인간과 함께 책에 자주 등장하는 용어로 병리주의가 있는데요. 저자는 이 병리주의가 인류 역사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지금 한국의 현실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개념인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인격 장애가 있는 개인이 리더 역할로 부상할 때 사회가 병리주의로 전환되기 시작한다. 폴란드 심리학자 안제이 로바체브스키는 나치와 스탈린 치하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히틀러와 스탈린처럼 무자비하고 불안정한 개인은 정치 권력에 강하게 끌리고 종종 국가의 권력을 차지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죠. 그런 인격 장애와 권력 간의 관계를 연구하며 만든 용어가 병리주의입니다. 자, 지금부터 병리주의 정권의 특징을 말씀드릴 텐데요. 어떤 나라, 누가 떠오르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째, 권력을 차지한 초단절형 인간이
다른 초단절형 인간을 끌어모은다. 비슷한 성향의 측근을 모으는 것이죠. 둘째, 도덕적인 사람이 사임하거나 퇴출당하며 점차 정부를 떠나는 일이 발생하고 그 빈자리를 무질서한 사람들이 합류한다. 셋째, 반대 세력을 봉쇄하기 위해 정부와 언론을 통제한다. 지지자를 결속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악마화하고 마치 사이비 종교처럼 자신을 구원자로 개인 숭배화한다. 병리주의는 독재와 파시즘으로 직결됩니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정착된 국가에서도 병리주의가 형성될 여지가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선거와 의회, 토론과 법안 표결 등 민주주의 원칙을 따르지만 대중매체의 지지를 받거나 정부에게 유리한 시기에 민주주의를 은밀하게 전복할 수도 있습니다. 다행히 로바체브스키가 파악한 병리주의 정권의 마지막 단계가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정상인 사람들은 병리주의 정권의 잔인함과 도덕성 결여에 공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코 영구적으로 지속할 수 없다. 즉, 다수의 국민들이 저항하고 정권이 바뀐다는 뜻이죠. 저자는 나치, 히틀러, 스탈린, 마오쩌둥, 그리고 트럼프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만 여러분은 누가 떠오르시던가요? 이 책이 집필될 때 트럼프 1기가 끝난 시점이었기 때문에 저자는 트럼프의 예시를 들고 있지만 여전히 그가 다음 대선에 출마할지도 모른다는 여지를 남겨놓았는데요. 결과적으로 2기가 출범되었습니다. 미국은 여전히 병리주의 정권이 진행 중입니다. 병리주의 정권의 마지막 단계, 국민의 저항이란 말을 들었을 때 저는 한 분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은 이분 덕분에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전환되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긴 영상이 될 것 같아서 따로 에피소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의문이 듭니다. 왜 지금 대한민국은 이런 초단절형 사람이 권력과 지위를 얻을까? 왜 그들에게 매력을 느끼고 지지하는 추종자들이 생기는 걸까? 리더와 추종자의 관계는 서로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런 단절형 리더를 추종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최근 주변 분들께 이런 질문을 저는 많이 받았어요. 왜 가난한 사람이 그들에게 불리한 정책을 만드는 보수정당을 지지하는 걸까요? 왜 20, 30대 젊은 남성 중에 극우적 성향을 띤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처럼 보이죠? 라는 질문들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정치적으로 교착 상태에 있을 때 초단절 리더는 현 상황을 뒤흔들고 일을 처리하는 데 적합한 인물로 보인다. 강인하고 자신감 있는 인물로 비춰져 국가의 자존심과 힘을 회복할 만큼 어려운 결정도 내릴 수 있다고 믿는다. 물론 이 모든 것은 대중의 착각, 더 정확하게는 오해에 기반한 것이다. 심리적으로 정상인 사람들도 리더의 충동을 결단력으로, 나르시시즘을 자신감으로, 무모함을 대담함으로 착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권위주의, 초단절형 인간들은 특히나 젊은이들의 마음을 이용합니다. 극도의 경쟁사회, 단절된 사회, 공정성과 정의가 부재한 사회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어린 시절 나를 보호해주고 모든 질문에 답을 제공해줄 수 있는 강력한 부모와 같은 존재를 무의식적으로 숭배하고 싶어 한다고 해요. 저자는 이것을 포기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그 결과 비판적으로 독립적으로 사고할 수 없게 되고 매우 쉽게 조종당하는 상태가 됩니다. 리더가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믿고 그가 지시하는 것은 무엇이든 실행할 준비가 돼 있는 정신적 유아기 상태가 됩니다. 근본주의, 극단주의 종교에 빠져든 젊은 남성이 이념에 세뇌되어 테러리스트가 되는 과정도 이와 유사합니다. 사회의 병리 현상을 저자는 한마디로 정의합니다. 단절형 사회는 단절된 사람을 낳고 연결형 사회는 연결된 사람을 낳는다. 중앙대학교 김누리 교수는 전 세계에서 가장 경쟁이 심한 한국 교육은 파시스트를 양성하는 교육, 괴물 엘리트를 키워내는 교육이라 비평한 적이 있습니다. 약자 혐오,
폭력성과 공격성, 흑백 논리, 강자 동일시, 동조 강박 등으로 특징되는 파시즘의 형태는 초단절형 인간과 그들을 추종하는 사람들의 모습과 완벽히 일치합니다. 소위 엘리트라 불리는 이들이 민주주의 감각이 더 무디고 궤변을 쏟아내는 데에는 교육의 문제가 가장 크다고 지적했죠. 스티브 테일러의 연구도 그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후반부는 전작 자아 폭발의 내용을 가져와 사회와 개인이 단절되고 감정과 공감이 억압되어가는 인류 문명사를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의 95%가 수렵 채집 생활이었다고 합니다. 야만적인 모습일 거라는 상상과는 달리 이 시기 유적을 연구해보면 소규모 부족 집단 간의 공존과 협력이 일상이었고 평화로운 시기가 지속되었습니다. 전쟁과 집단 살인의 흔적은 극히 드물었습니다. 약 1만 년 전 정착 생활이 시작된 이후 기원전 6천년경부터 노예제와 같은 위계와 전쟁, 즉 대규모 살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여신문화, 다신문화였던 유럽이 중동 지역에서 시작된 초월적 유일신관에 의해 파괴되었고 제도화, 이념화된 종교는 여성과 아이들을 억압했습니다. 500년 전부터는 제국주의가 세계 곳곳에 식민지를 세우고 단절의 특성을 퍼뜨렸고 1, 2차 세계대전의 폐해는 오늘날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중세에서 19세기까지 유럽은 거의 2년마다 전쟁이 일어났다고 해요. 이것이 단절의 인류사를 소략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저자는 단절과 이기주의가 우리의 본성이 아니라고 합니다. 리차드 도킨슨이 말하는 것처럼 생존을 위해 경쟁하는 생존 기계라는 관점만으로는 인간의 이타주의를 설명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인류 역사의 95% 기간이 연결된 이타적인 시대였으니까요. 그러니 지금의 단절된 사회는 문명이 발전해가면서 생긴 병리적인 현상이지 우리의 본성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이타주의와 연결, 즉 영성이 우리의 본성이라고 말합니다. 저자는 그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약 250여 년 전부터 영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통찰합니다. 믿음과 신념을 강조하는 기성 종교에는 단절의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비록 종교를 갖고 있더라도 나와 다른 종교, 다른 신념을 가진 사람들도 포용하고 수용하거나 영적인 체험, 경험 자체를 추구하는 인간의 본성 그 자체, 영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일생에 한두 번쯤은 사랑하는 누군가와 혹은 자연과 우주와 일체감을 느끼는 영적 체험을 한 적이 있다고 말해요. 우리의 본성이니까 그렇게 경험하는 것이겠죠. 지금 당신은 연결될 것인가? 단절될 것인가? 스티브 테일러는 연결은 인간의 본성이다. 우리는 연결될 때 행복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책은 단순한 정치 비평이나 역사를 분석하는 책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성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모든 존재는 하나의 근본적인 근원에서 비롯됐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서로 연결되어 있다. 우리가 가장 고립되고 분열되어 있을 때조차 우리는 항상 하나다. 저자는 연결되는 것, 영성을 회복하는 것이 곧 진화이고 연결이 곧 진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저는 한국 사람이니까 직선적인 시간관이 아니라 우주는 거대한 주기 속에서 생장염장 순환하는 우주론을 갖고 있는 한국 사람이니까 이것을 진보나 진화라는 용어가 아니라 성숙이라는 말로 바꿔 말하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 사회가 인류 전체가 아이에서 진짜 어른, 진짜 성인이 되어야 할 때라고.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요?